예, 민법만 하면 돼요. 뭐 학교로는 민법이 어렵지 학교로는 뭐 아니에요. 점수가 학교로는 뭐 대충 해도 60점이 넘어요. 예, 대충 해도 용어만 잘하면 돼요. 뭐가 오래 평소에 우리가 주변에 확인하는 건데. 아니야, 다 쉬워. 이제 상호입지론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거기 누가 있어요? 크리스탈러. 이론의 이름이 뭐죠? 명칭이? 중심지 이론이에요.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중심지 이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중심지 이론을 주장한 이제 설명한 크리스탈러란 분이 얘기한 문제들은 내용이 나온다기보다는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부터 시작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상어 입신을 쓰는 내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10년 토일로 단독 문제 나왔을 때 문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렇게 나왔었죠. 크리스탈의 중심전의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묶인 거에서 박스를 쳐놨어요. 박스에 동그라미 5가지가 있으면서 뭐는 뭐다, 뭐는 뭐다라는 식으로 해서 용어가 쭉 나오고 O나 X를 판단하는 내용이에요. 그 전개할 때 거기 이제 그 내용이 거기 크리스탈 중심지론 보면은 바로 옆에 대시 쳐놓고 크리스탈이라는 분은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설명했다 이렇게 나왔죠. 형성 과정이 이게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처음에 원형으로 출발해서 나중에 벌집 모양, 그러니까 정육각형 형태로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원형의 정육각 형태로 완성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 그건 시험에 안 나와. 그냥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은 중심 형성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다. 여기서 그냥 끝내요. 그러면서 전개할 때 이제 거기 나오는 단어가 최소 유구치, 바로 밑에 줄에 최소 구치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재화의 도달거리란 말이 나옵니다. 또는 도달 범위라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최소 구치하고 재화의 도달 범위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다 하면 누가 딱 떠올라야 돼?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이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중심지론이니까. 크리스탈러는 어디 살까? 중심지에 살아요. 그 크리스탈러는 이제 집이 부자일까요? 조금 빈민이니까. 왜 아니 크리스탈이니까. 너는 크리스탈이야. 서울에 종로 3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변두리에 사는 것이 아니라 중심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중심지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심지가 뭐지? 라는 정의를 이분이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해줬죠. 그래서 중심지론 책을 보면 그걸 번역한 책이 우리나라에 있고요. 그걸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다 설명해줘요. 그럼 중심지 개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원래는 이런 거에 돼 있어요. 서로 다른 재화를 판매하는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된 거를 그냥 간단하게 점포 있죠, 점포. 요거는 출처마다 달라요. 저는 점포란 말을 선호하는데 어떤 사람은 상점. 영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쓰냐? 쇼핑센터라고 하더라고요. 쇼핑센터. 세상에 쇼핑센터가 어울려요? 점포가 어울려요? 그렇죠. 쇼핑센터가 또 어울리는 분 계시네. 가게란 표현을 쓰는데 가게란 표현 요즘에 안 나오더라고. 어쨌든 점포들이 모여 있는 것. 이것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점포들이 모여 있는 그냥 중심지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분은 내용을 전개할 때 모든 걸 다 계층화 시켰어요. 계층화란 요것도 시험에 표현이 나옵니다. 계층화란 말은 뭐다? 나눈 거야. 중심지도 나눴겠지. 기본적으로 고차 중심지하고 고차만 쓸게요. 저차 중심지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우리가 개념하고 용어를 연결시키면 고차 중심지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까? 중심지란 말은 점포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랬잖아. 고차 중심지는 점포들이 많이 모이는 거. 서울은 어디까 대표적으로? 명동 같은 데죠. 서울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명동 안 나오겠지만은 명동
그래서 명동 같은 데 백화점부터 이제 편의점까지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럼 저차 중심지는 개념이 점포들이 적게 모여 있는 거. 그럼 어디가? 대표적인 저차가 서울. 그렇죠. 거기를 말합니다. 정확하십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거의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상가가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거기가 상가가 중심지가 되는 거야. 좀 넓게 볼 필요 없어요. 이처럼 모든 걸 다 계층화 시켰다. 그리고 바로 밑에 중심지는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기능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배후 지역에 재화나 서비스. 재화나 서비스 전부 다 상품이라 그랬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은 이렇게 적어졌지만은 결국 중심지는 하는 역할이 뭐냐? 물건 파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경제학에서는 중심지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중심지는 시장이 되는 거야. 시장. 그러면 이거 연결시키면은 중심지는 뭘까? 점포에 있는 걸 하는 역할은 물건 파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근데 어디다 판다고 나왔어요? 어디에다가 팔어? 아니 배우지에다 판다고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배우지가 뭐냐? 이런 개념 정의도 있을 거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1회부터 6회 때 옛날 문제 보면은 크리탈러의 중심지를 문제 낼 때 그냥 크리탈러란 말을 이제 표현하지 않고 용어만 주로 나왔더라고요. 그럼 배우지는 이제 거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우선 개념만 나온다 보면은 1번하고 2번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1번이 배우지의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아까 중심지는 점포 있는 곳이라 그랬죠. 배우지는 누가 있는 곳일까? 고객, 그러니까 소비자, 고객. 표현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고객이 편하시니까 배우지는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중심지 입장에서 보면은 그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 배우지 범위는 중심지 입장 고객이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 중심지의 매출액 있죠. 중심지 매출액을 결정해주는 공간적 구역이 되는 거야. 해석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배우지 개념은 이 정도 해도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보면은 중심지는 점포에 있는 것이고 배우지는 누가 있는 것? 고객이 있는 곳이야. 이 배우지를 번역을 할 때 보통 이걸 상권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장사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장사 오픈하기 전에 상권 분석, 배우지 분석이 필수적이에요. 상권은 여러분 뭘로 이해하세요? 상권이란 말을 많이 쓰시죠? 상권은 뭘로 이해하세요? 응? 뭐기죠? 그러니까 이제 상권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상당수 분들이 쭉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은 중심지 개념으로 설명하더라고. 상권은 배우지예요, 배우지. 그러니까 상권 분석이란 말은 이 장소에다가 점포를 오픈하면은 내 점포를 이용하는 배우지가 그 고객이 어느 범위로 어느 밀도로 어느 지역에 어떤 운송수단으로 오는 거 그런 걸 분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지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돼. 어쨌든 근데 초창기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배우지에 대한 용어가 지문이 몇 개 있더라고. 그럼 좋은 배우지에 대한 조건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상식적이기 때문에 여기 안 집어넣는데 좋은 배우지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은 게 좋다. 맞겠죠? 소득 수준이 높은 게 좋다. 맞겠죠? 그건 당연한 말 아니야? 그리고 배우지 분석할 때는 현재 배우지뿐만 아니라 미래 배우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당연하겠지. 현재 배우지는 점포 입장에 현재 매출액과 영향을 미치고 미래 배우지는 미래 매출액이겠지. 공부 안 해도 맞히는 거 아니에요? 그 배우지 분석할 때는 배우지는 가변적이다고 나온 적이고 고정적이다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배우지는 고정적일까 가변적일까? 계속 변하죠. 가변적이잖아. 그럼 가변이란 말은 얘가 배우지가 확장되는 경우도 있고 축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럼 배우지는 확장될 수도 있어요. 확장되는 경우는 뭘로 예를 들었을 것 같아요? 실제 시험에서.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아니, 교통의 발달. 교통의 발달은 배우지 범위는 확장될 수도 있다. 그럼 내 점포를 교통의 발달 멀리서도 찾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용한 서비스가 배달 서비스야.
그래서 마트 같은 데 보면은 어느 규모 이상의 물건을 매입을 했다. 배달 서비스 하잖아요. 그 뭐예요? 오지 못하는 사람 배우지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매출액 증진 수단 중에 마케팅 중에 하나가 그 배달 서비스예요. 어쨌든 그리고 배우지는 축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어떤 경우라고 나왔을까요? 중심지랑 배우지 얘기하면 그렇죠. 정확하게 답변하셨어요. 야, 마음속으로 정확하게 답변하셨는데 중심지와 배우지 사이에 경쟁업자의 출현 이렇게 냈더라고. 그럼 중심지와 배우지 사이, 배우지에는 고객에게 내 점포를 이용하러 오는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경쟁 점포가 출현한 배우지가 차단되잖아요. 그래서 경쟁업자의 출현은 배우지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당연하겠지. 근데 이런 것이 상식적이다 보니까 이 지문이 안 나온 지 거의 30년 됐어요. 지금은 그냥 중심지가 뭐고요, 배우지 뭐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내용은 어차피 휴대 중심지는 최소 구치하고 재화의 도달부 이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도출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중심지랑 배우지 했는데 그럼 배우지에 있는 고객이 중심지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려면은 뭘 지출해야 돼? 교통비란 개념이 생기는 거야. 그럼 이제 중심지까지 도달할 때 지출해야 교통비하고 중심지에 매입할 상품의 물건 가격 비교 형량하겠죠. 형량해가지고 교통비 부담보다 상품 가격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기꺼이 교통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둘 사이의 관계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최소 요구치하고 재화의 도달거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2번에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거리라는 개념이 있죠. 2번 자체는 별표를 쳐야 되는 거야. 여기 이제 크리탈러 내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최소 요구치를 이제 저희들이 뭐 학문적인 정의도 있어요. 거기 최소 요구치가 1번하고 최소 범위 2번 내용이 나왔잖아요. 1번 가지고 이제 내용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점포가 익숙하니까 한 개의 점포라 그럴게요. 한 개의 점포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이야, 최대한이야? 최소한이야. 저는 이제 고객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최소한의 고객수, 최소한의 수요 수준, 최소한의 판매 수준을 우리가 최소 요구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도 역시 이제 별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논리고, 그러면 이제 배우지에 있는 고객이 중심지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교통비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기꺼이 교통비를 지불하면서 다 생략하고 교통비를 핵심적인 단어만 지불하면서 도달할 용이 있죠. 도달할 용의가 있는 배우지에 있는 고객 입장이야. 도달할 용의가 있는 최대가 최소가 최대한의 거래예요. 그럼 이 재화의 도달 거리는 상품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담배를 구매하고자 할 때 도달 거리하고 귀금속 구매할 때 도달 거리가 다르죠. 그 BTS의 도달 거리는 어디까지가?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공연을 한대. 하나의 중심지죠. 그 잠실 종합운동장이. 그 BTS 공연 중심지의 도달 거리는 어디까지? 지구 전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교통비를 지불하면서 기꺼이 오르고자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공연할 때. 저기 아르헨티나에서 왔고 미국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막 그렇잖아요. 저도 가려고 그랬어. 이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BTS 공연하는 것이죠. 저도 암이에요. 준아미. 공식적인 활동 안 하지만은 그래서 옛날에 BTS 애들이 군대 막 입대하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군대 보내지 말아라 해서 거기 댓글 달고 막 그랬었어요. 나도 군대 다녀왔지만은 얘네들은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도달 범위는 이제 물건마다 다르다는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최종 단계인 얘네들 간의 관계잖아요. 관계는 당연히 중심지론이기 때문에 중심지가 대기한 성립 조건이 바로 작년에 이제 요 내용이 보기에 있어요. 중심지 성립 조건이 재화의 도달 거리가 더 커야 될까요? 아니면은 최소 요구치가 더 커야 될까? 개념을 이해하시다 보면 이건 당연하게 결론이 도출해요. 어느 게 더 커야 중심지는 성립이 될까요? 이게 더 커야 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는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 표현이 뭐가 더 크다는 뜻이야? 얘가 더 크다는 뜻이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이건 만약에 요구치가 더 크잖아. 이 기업은 도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 때 저는 항상 식당으로 예를 들어요. 주변에 가장 관찰이 쉬운 게 식당이니까. 그래서 A라는 식당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 식당 사장님은 식당을 운영해야 되잖아. 운영하기에 기본적으로 벌어야 될 돈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먼저 임대료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관리비 벌어야 되겠지. 재료값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세 공과금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각종 그리고 본인 사장님의 인건비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도 벌어야 되고 원가 계산할까 안 할까? 하겠지. 원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100명 정도의 손님이 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이 100명이 뭐가 될까요? 이게 최소 요구치지. 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100명의 손님이 와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점포, 즉 중심지가 요구하는 수요 수준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우지에는 소비자는 어디 있어요? 배우지 있잖아. 배우지에서 식당가 오려면 뭘 지출해야 돼? 교통비를 지불하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 맛이 괜찮아. 그럼 올까 안 올까? 오잖아요. 떡볶이 1인분에 3,000원짜리 먹기 위해서 택시비 2만 원 들여서 저 멀리서도 오는 분이 계세요. 그런 데가 있을까요? 있어. 제가 이제 거기가 지금 각광받아서 문제인데 제가 옛날에 등기 치고 처음에 등기 생활한 데가 어린이대원 건너편에 그 중곡동인가? 그 어린이 건너편에 있어요. 거기서 처음 갔더니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떡볶이집 맛있대. 떡볶이 맛있어서 항상 11시에 끝나면 집에 12시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지하철 타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어린이대원 거기서 쭉 나와서 보면 거기 쭉 골목에 가다 보면 거기에 떡볶이집이 있어요. 한번 먹어봤어. 12시에. 거기 새벽 3시까지 그 당시 했으니까. 맛이 기가 막힌 거야. 옆에는 그 당시 2,000원인데 여기는 1인분 3,000원이었었어요. 꽤 오래됐지만은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그걸로 엄청 먹었어요. 사는 2년 동안에 여기 단골이었어. 그 집이 신토불이라는 떡볶이집이야. 옆에 학원에 옆에 망호동에서 그 당시 강의했었거든요. 수강생들이 여기 다 알더라고. 그런데 옛날에 새벽 겨울철에 1시인가 늦게도 막 떡볶이 할머니 저 또 왔어 해서 먹고 있는데 불이 나게 이제 어디 젊은 층 한 3명이 막 오더라고. 여기 떡볶이 먹기 구로구에서 택시 타고 왔다고. 갑자기 술 먹다가 생각나가지고. 근데 여기 백종원이 방문했잖아요. 그러더니 막 그냥 사람들이 그냥 떡볶이 건너편에 또 하나 또 생기고 줄 서고 원래 우리 동네 사람들만 알았던 떡볶이집인데 백종원 때문에 그냥 거기 평일에 줄이 막 서 있어 거기. 아이씨 비밀이 유지됐어야 되는데 그 백종원 미워 죽겠어. 그래서 안 가잖아 이제는. 줄 서는 게 싫어서. 거기 이제 그렇다니까. 근데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한 1,000명 정도가 온대. 그 1,000명이 뭐예요? 재화의 도달거리가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기꺼이 교통비를 지불하면서 여기까지 올 용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도달거리가 더 크다는 말은 뭐냐면은 점포를 운영하기에 필요한 손님 수보다 더 많은 손님이 기꺼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도달거리가 요거보다 크면 이 빗금진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초과 이윤의 영역이라 그래요. 이 빗금진 부분이 점점 커지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러면 이 식당은 어쩔 수 없이 분점을 내기 시작해요. 이 파이를 나눠 먹기 위해서 분점 냅니다. 근데 조사해 보니까 맛이 형편없어. 하루에 2명이 온대. 이게 재화의 도달거리야. 그럼 식당 운영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항상 점포를 운영하려면은 뭐가 뭐보다 커야 된다? 도달거리가 요구치보다 커야 되더라.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중심으로 출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 크리탈러 내용은 결국 뭐 나오는 집은 정해져 있는 용어 중심이다 보니까 크리탈러는 지금 용어 중심으로 중심지가 뭐고 배우지가 뭐고 특히 중요한 최소 구체의 재화 도달거리가 어떤 의미인지 판단하시고 이거를 이제 뭐 자주 볼 필요는 없어요. 뭐 2달에 한 번씩 보면서 시험 볼 때마다 한 번씩 보면서 그 관련되는 예제 오른쪽 예제가 있잖아요. 예제의 내용만 이제 확인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돼. 특별하게 뭐 강행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상호 입주는 핵심은 그 다음 페이지부터 등장을 합니다. 여기 3인방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중력 모형이라는 타이틀이 있고요. 중력이 뭔지 아시죠? 영어로 그래비트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력 모형. 거기 누가 등장하냐? 2번에 레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일리. 그리고 오른쪽에 누가 등장해요? 컨버스가 등장해요. 올해 나왔던 컨버스. 그리고 이거 중력모 종결자가 60페이지에 누가 나와요? 허프가 나와. 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계산 문제 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에 컨버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년도 36회 때는 레일리 아니면은 허프가 나오겠지. 근데 이런 중력 모형이 항상 기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레일리라는 사람이야. 레일리. 항상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레일리 계산 문제 한 7문제 나왔을걸요? 그 중력 모형은 그 의의에 보시면은 그 자연과학의 중력법 원형에서 레일리가 주장한 상권 분석 모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바로 밑에 중력 모형의 의미가 나오는데 아까 중심지 이론이 크리스탈러예요. 중심지 형성 과정을 논했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 후학자들은 크리스탈러 다음에 후학자들은 똑같은 걸 주장할 필요 없지. 이미 중심지가 성립이 됐어. 그러면 중심지가 장사가 잘 되려면은 중심지하고 중심지 사이에 소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소비자를 자기의 중심지로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지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미 형성된 중심지와 중심지 간의 경쟁 관계를 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결국 두 중심지가 배우지는 그걸 끌어당겨야 되지 않느냐.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뉴턴의 자연과학을 그대로 원형해서 레일리가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죠. 중심지의 중심 형성 과정에 대해 설명한 데 비해서 중력 모형은 뭐라고요? 중심지 간의 무슨 작용? 상호작용을 논한 이론이에요. 가끔 모의고사 강사님들이 문제 낼 때 이 문구 반대로 이렇게 내더라고.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은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 중력은 중심 형성 과정 반대로 내는 걸 봤는데 기출은 그렇게 나온 적은 없고 그냥 이런 요 지문만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력 모형을 이제 진행할 때 결국 중력이라는 단어를 살려야 돼. 그래서 등장한 엄청 이제 중요한 단어가 개념이 유인력이라는 단어야. 이 인자가 무슨 인자일까? 한자로 사람인 유, 인, 역. 사람이 힘이 있다. 돌쇠, 마당새. 좀 이상하죠? 중력이란 걸 살리면은 이게 끌인 자예요. 모든 점포는 중심지는 배우지에는 고격을 대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끌린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개할 때 이거는 자연과학보다는 사회과학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사회과학은 인간을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 자연과학에 나오던 공식으로는 사회과학에 대해서 인간의 심리를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점포를 이용을 해요. 그 이용하는 이유가 다양하지 않아요? 점포에서 어떤 점포인지 모르겠지만은 점포의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점포의 내부 인테리어도 영향 받고 거기까지 도달하는 거리도 영향이 미치잖아. 거기서 판매하는 식당의 음식의 질이라든지 서비스 다 영향을 받아요. 특히 판매원의 비주얼도 영향 줄까 안 줄까? 영향을 줘요. 저희 동네 만약에 허름한 커피숍에서 공유가 만약에 커피를 제조하고 있다. 그 집은 어떨까? 허름해. 그냥 근데 옆에 아주 삐까뻔쩍한 규모로 김덕기가 커피를 제조하고 있다. 근데 바로 옆에는 공유야. 그럼 제가 제조하는 거기 커피숍은 물론
발휘만 하겠지. 그래서 이처럼 판면에 비주얼도 영향 미치더라고 현실적으로. 아이씨. 그러면 이런 복잡한 다양한 걸 다 논하기가 어렵잖아. 자연상 다 어렵기 때문에 자연과학 이론을 원형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영향 미친다 보는 거야. 크기하고 거리. 중력 법칙이 그러거든요. 크기하고 거리. 그러면은 거기 표현이 나오는데 규모가 크면 클수록 크기가 크면 그 유인력은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죠. 당연히 태양이 더 크니까 중력이. 그래서 규모가 클수록 유인력은 커져. 거리가 멀어질수록 유인력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죠. 멀수록 끌어당긴 힘은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녀간에 사귀다가 남자가 군대 입대하면 그 단절되죠. 그러니까 바로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자연 법칙이야. 그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유인력에 보면 1번에 그래서 유인력은 상권의 규모가 클수록 커지고 거리가 멀수록 작아진다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여러분 기출문제 지문 연습하다 보면은 요걸 틀리게 된 사례가 있어요. 즉 유인력은 규모가 클수록 거리가 멀을수록 커진다 이런 지문이 있어. 그 지문 OX. X죠. 규모가 클수록 커지는 건 맞는데 거리는 가까울수록 커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유인력에 영향 미치는 경우가 크기하고 거리란 두 가지 개념이 나왔죠. 그러면 크기가 클수록 유인력도 커지잖아. 크기랑 유인력은 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비례지. 그럼 분수로 표현할 때 비례 관계는 위에다 갖다 놔 아래다 갖다 놔? 비례 관계는 위에다 갖다 놔 아래 갖다 놔? 위에다 갖다 놓잖아. 그래서 크기를 위에다 크기는 인구수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매장 면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분자가 클수록 유인력도 어떻다? 커지지. 그래서 크기가 클수록 유인력도 커지기 때문에 크기는 위에다 갖다 놔야 돼. 그리고 거리는 멀을수록 유인력은 작아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거리하고 유인력은 비례야 반비례야 방향이? 반대 방향 움직이죠. 그럼 반비례는 밑에다 갖다 놔야 돼? 밑에다 갖다 놔야 돼? 밑에다 갖다 놔야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거리가 당연히 분모값하고 결과는 항상 반비례잖아요. 거리가 멀을수록 유인력은 어떻다? 작아진다.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2번 표현돼. 결국 정리해 보면은 유인력은 크기하고는 비례하고 거리하고는 반비례하는 거야. 그럼 비례는 모든 산식이 나중에 다 똑같은데 항상 비례는 위에다 갖다 놓고 반비례는 어디다? 밑에다. 크기 거리 나왔죠. 그 다음에 그러면 같은 유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크기가 더 힘이 강할까? 거리가 더 힘이 강할까? 유인력에 미치는 게. 아침에 눈 떠보니까 눈이 엄청 오더라고요. 근데 집에 계시면 저보고 술 사오래. 만약 그러면은 조금만 웬만한 거리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자연 법칙에 의하면은 전 처절하게 뼈저하게 느끼긴 하는데 술 신부를 많이 하니까 전 술을 전혀 못 마시는 사람이라서 집에 계신 분은 그냥 술 자주 마시니까 자꾸 심부름 저보 시켜요. 본인이 원하는 게 동네 마트에 없잖아요. 차 끌고 저 멀리 가서 사오라 그럽니다. 아우, 괴물 같은. 어쨌든 그러면은 크기하고 거리 중에 거리가 더 힘이 강하다 그래요. 자연 법칙은. 그래서 크기는 비례인데 거리는 제곱에 반비례야. 그래서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그 유인력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그게 나오죠. 즉 이 동그라미 2번에 유인력은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근데 레일리 문제를 낼 때 요 지문이 나오거든요. 이걸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 여러분 틀리게 되면 어떻게 틀리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비례 반비례를 바꾸는 수밖에 없겠지. 그거 이외에는 지문을 틀리게는 못 만들어요. 지문이 얼마 없어. 그럼 이런 거를 설명해 준 사람이 레일이라는 사람이고 명칭이 뭐죠? 소매 인력 법칙이야. 명칭은 꼭 아셔야 돼. 소매는 점포를 말하겠죠. 인력은 말 그대로 모든 점포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거기서 나타나는 일반화된 원리를 법칙화 시킨 거예요. 근데 레일리 소매인력 법칙은 내용이 매우 간단해요. 먼저 분기점이란 말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내 지문도 얼마 없으니까 내용이 동그라미 1번에 소매인력 법칙에 따르면은
고차랑 저차가 서로 마주하고 있을 때 분기점이란 말이 나오죠. 분기점은 저차에 가까운 데 있을까? 고차에 가까운 데 있을까? 그 계속 읽어보면 저차에 가까운 데 형성된다 그러잖아. 저차에 가까운 곳에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분기점이 뭘까라는 것은 두 개의 중심지가 있고요. 요 사이에 소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이의 소비자들을 자기의 중심지로 이용하러 끌어당길 거 아니야. 유인력이라는 이제 힘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분기점 뭐냐? 두 중심지의 유인력이 똑같은 지점을 분기점이라 그래. 양쪽 힘이 동일한 지점. 그럼 좀 어려운 말을 쓰면은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은 분기점에 해당되는 소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A 가서 구매 활동할까, B 가서 구매 활동할까 그럴 때 무차별적인 소비 활동이라 그럽니다. 무차별이란 말은 두 점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 말은 또 해석하면은 분기점에 해당되는 소비자들은 어디 가서 구매 활동할 것인가 본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거야. 어차피 힘이 같으니까. 그러면은 분기점에 해당되지 않는 소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있는 분기점에 해당되지 않는 소비자들은 본인 의사에서 구매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력이 강한 쪽으로 끌려간다는 거야. 자기 의사는 전혀 무관해요. 유인력이 강한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더라. 그럼 분기점이 어딘지를 알잖아. 실무할 때. 그러면은 상권의 범위가 파악이 되면서 두 중심지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분기점이야. 근데 분기점이 어디 가까운 데 형성된다? 저차에 가까운 형성이 돼요. 그럼 그려보면 이게 만약 A 중심지가 있고요. 얘가 고차야. B가 있어. 얘가 저차야. 사회 소비자가 있어. 그 고차니까 힘이 강하겠지, 유인력이. 그럼 분기점은 어디에 가까운데? 이쪽이 강하니까 상당수가 이쪽 끌려가겠지. 대신에 이쪽으로 하시 이쪽이 또 힘이 강하니까 분기점이 어디? 약한 쪽 근처에 형성이 되더라라는 거야. 오케이? 예. 그래서 이걸 시험에 어떻게 내기도 했었냐면은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대요. 그 사이에 소비자가 있대. 근데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분기점은 어디에 가까워? B에 가까운 거야. 규모가 약한 쪽 근처에 분기점 형성되더라. 이건 다음에 또 논하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럼 두 중심 사이 소비자가 있으면은 여기 있는 소비자들은 A, B 몇 프로 가서 구매 활동할 것인가? 구매 지향 비율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매 지향 비율. 이 비율을 알아야지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몇 가지 내용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도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지문은 지금 별거 없잖아요. 크기 비례 거리를 반비례한다는 구매 지향 비율이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옛날 17회 그때 거 한번 볼게요. 17회 때든 지금이든 문제 수준이 똑같기 때문에 옛날에 항상 요걸 가지고 기본하는데 A 도시가 있어요. A 도시 인구수가 7만 명이야. 여기가 B 도시가 있어요. B 도시 인구가 42만 명이야. 요 사이에 C 도시가 있어요. C 도시는 무슨 도시일까? 배후 도시. A 도시랑 B 도시는 중심지고요. C 도시는 배후 도시야. 그럼 A 도시랑 B 도시는 뭐가 있어요? 점포. 중심지라 그랬으니까 점포. C 도시는 배후 도시라 그랬죠? C 도시는 누가 있어? 소비자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소비자가 A하고 B에 몇 프로 구매 활동하러 갈 것이냐 그 비율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 여기 몇 프로가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몇 프로 조합이 쭉 나와요. 그럼 크기가 나왔지. 그럼 뭐가 이제 추가돼야 돼? 거리가 추가돼야 돼요. 그래서 C에서 A까지 거리가 10km고 C에서 B까지 거리가 20km래. 이게 17회 때 문제인데 그 몇 프로 구매 활동하러 가고 몇 프로 구매 활동을 가느냐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연습이 된 다음에 이런 수준으로 만약에 문제 나오잖아요. 이거 답 찾는데 몇 초 걸릴까? 거짓말 한번 안 보태고 공부하신 분들은 10초 안에 풀어. 10초 안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공부 안 하신 분들은 하려는 분들은 한 10년 걸려. 10년이 10초 안에 제가 실제로 들었어. 어떤 분이 문제 나왔을 비슷한 문제 나왔을 다른 회차 때
8초 만에 풀었다는 얘기가 하시더라고. 그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 8초 만에 풀었어요. 그랬는데 우선은 정석으로 해볼게요. 정석은 유인력 산식이잖아요. 그럼 두 도시가 서로 끌어당기겠지. 당기면은 두 도시에 뭘 계산해야 되냐? 유인력을 알아야 돼. 그러면 정석으로는 A 도시 유인력 구하려면은 크기를 알아야 되잖아. 크기가 얼마야? A 도시 크기가 7만이죠. 크기는 비례니까 여기다 크기 7만을 그냥 집어넣어. 거리는 몇 킬로야? 10km. 거리를 밑에다 갖다 놔야 되죠. 반비례니까. 자체는 10km인데 거리는 뭐라고요? 제곱이야. 10의 제곱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100이야. 이거 100이라는 걸 아시는 분은 전 세계적으로 상위 5%에 해당된 실력자예요. 나머지 95%분은 20이라 그럽니다. 어쨌든 100이야. 그러면 유인력이 나오죠. 그러면 7만을 100으로 나눈 숫자겠지. 나누기가 있죠. 뭐요? 이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700이 나와. 그래서 A 도시 유인력은 700이야. 꼭 계산기를 누르셔야 돼. 누를 때도 계산기는 나누기 누를 때 좀 조심스럽게 누르셔야 돼요. 나누기는요, 계산기 누를 때 위에 걸 먼저 눌러야 돼. 꼭 밑에 걸 먼저 누르는 분이 계셔가지고 답이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B도시. 그 B도시 크기가 주어졌지. 다 주어지니까 얼마? 42만. 거리는 20. 근데 거리는 제곱. 얼마다? 400이야. 오케이? 400이야. 그럼 42만 400으로 나눠야 되잖아. 이건 당연히 계산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있어야 돼요. 누르면 이거 얼마 나오냐? 1050 나와요. 계산기. 그 유인력이 어디가 더 힘이 강해요? B가 더 힘이 강하지. 그럼 보기가 보통 A하고 B가 나왔을 때 1, 2, 3, 4, 5번 하면서 뭐 33%, 뭐 67%, 뭐 40%, 60%, 50%, 50%, 66%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당연히 퍼센티지가 어디가 더 커야 돼요? B가 더 커야 되지. 이 당시 B가 더 큰 것은 두 개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33%냐, 이거냐, 아니면 40대 60이면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냐? 두 유인력을 더해줘야 되겠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얼마죠? 1750이죠? 그럼 1750에서 A가 얼마 차지하는 거야? 700이지? 둘이 합산 규모에서 여기는 요거잖아. 그럼 700을 1750으로 나누면 되지? 그럼 얼마 나올까? 0.4. 지금 40%가 나와요. 40%. 나머지 몇 프로일까? 60%가 나머지 계산할 필요 없어. 합쳐 어차피 100%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인력을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얼마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렇게 정석으로 풀어도 시간이 20초가 안 걸려요. 보면 이 정도 난이도거든요. 푸실래요? 제끼실래요? 풀어야 돼.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은 규모랑 크기를 보면은 딱딱 떨어지는 숫자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딱딱 떨어져 안 떨어져? 딱딱 떨어져. 그러면은 A하고 B를 통해서 어차피 이제 현장에서 나오면 바로 현장에서 A, B 이렇게 해요. 보통 수험생분들은 크기하고 거리 제곱을 통해서 유인력을 계산해야 되는데 유인력 B 이런 것도 쓰지도 않아. A, B 해놓고 규모를 따지면 어디가 더 유리해요? B가 더 유리하지. 몇 배 유리해? 약분하면은. 물론 7단이 어렵긴 해요. 7만이고 42만이고 딱 떨어졌잖아. 7단이 어렵지? 6배 유리해. 6배. 7, 6이 4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되게 힘들어. 그럼 당연히 크기는 6배니까 1대 6이 될 거 아니야. 거리는 어디가 유리해요? 거리는 가까울수록 힘이 강하니까 여기 10이고 여기는 20이지. 그럼 A가 더 유리하지. 몇 배 유리해? 자체는 2배 유리하잖아. 근데 거리는 최종적으로 뭐? 제곱. 2배 유리한 만큼 제곱만큼 유리하죠? 이 제곱 얼마야? 4. 그러면은 크기는 B가 6배 유리하고 거리는 A가 4배 유리하는구나. 그럼 이게 몇 대 몇이 돼? 4대 6이 되잖아. 4대 6이면 사이에 몇 명 있다 가정해요. 4대 6이면은 10명 있는 거죠. 4대 6이니까 10명 중에 A에 몇 명이 간다는 뜻이야? 4명이 간다는 뜻이니까 40%가 그냥 나와요.
아니 뭐 한 거예요 당신 뭐 이런 표정이시고요. 이렇게 결국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규모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6배 유리했었죠. 요거를 이제 30kg로 한번 바꿔볼까? 그러면 A가 이제 이게 20kg 때 이게 40% 갔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30kg가 됐으면은 B가 더 열등해졌죠 거리면에서. 그럼 A가 이제 몇 프로 갈까? 크기는 이렇게 계산이 되지만은 딱 떨어졌잖아. 크기는 B가 6배 유리한 건 그대로 유지시켰죠. 이제 거리만 따지면 되겠지. 그럼 10kg는 30kg 됐으니까 이때는 가까워서 힘이 강하니까 A가 유리하지. 몇 배 유리해 자체는? 3배 유리하죠. 3배. 10이고 30kg니까 3배 유리하죠. 3배 유리하면 근데 거리 뭐만큼 유리해? 제곱. 3배 유리한 게 제곱만큼 유리하잖아요. 3의 제곱은 얼마야? 9지. 그러면 여기는 9배 유리한 거죠. 그럼 몇 대 몇이든 9대 6이 되겠지. 9대 6이면 사이 몇 명 있다는 뜻이야. 합치면은. 15문제 9명이 A 가는 거니까 60%가 되겠지. 일곱 문제 중에 보세요. 7문제가 나온 것 중에 6문제가 이러한 형식이야. 지금처럼 딱딱 떨어지게 주어지더라고. 딱딱 떨어지면 이렇게 해주시는데 밑에 이제 예제를 한번 보시는데 33회 때 나온 문제는 딱딱 안 떨어지게 해놨어요. 33회 거기 예제 1번을 보시면은 재작년에 레일리 소멸 법칙에 벌써 이 말이 나오자마자 환호성 질리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A, B 모두 이제 매출액이 얼마냐 지출액이 지금 나왔어요. 근데 거기 보시다시피 A 박스 안에 A 도시 인구가 얼마야? 5만 명이지. B 도시 인구는 그러니까 5만 대 3만 2천이니까 딱딱 안 떨어졌지. 그러면은 딱딱 안 떨어졌네. 그럼 정석으로 하는 거야. 바로. 그러면은 A 도시 규모가 얼마라고요? 5만. B 도시 인구는 3만 2천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거리가 나오겠지. C도시에서 A도시까지 거리가 몇 킬로야? 5킬로고 B까지 거리는 2킬로잖아. 그러면 A도시 규모가 5만인데 거리가 몇 킬로? 5킬로. 5의 제곱이지. 5의 제곱 얼마? 25. 그럼 5만을 25로 나누기만 하면 돼 현장에서. 그럼 얼마 나와요? 2천이 나오지. C까지 거리는 얼마였었어? 2의 제곱이죠. 2kg. 그럼 얼마? 4. 그럼 32,000을 4로 딱 떨어지게 해줬죠? 그 얼마? 8,000. 두 개 더하면 얼마야? 만. 만 중에 A가 2,000이지. A, B 구매장 몇 프로가 돼요? 20%지. 이건 B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20%인데 마지막 동그라미 보면 C도시의 소비자 잠재 월 추정 소비 얼마야? 10억. 10억 중에서 A에 몇 프로 간다? 그럼 A 도시의 월 추정 매출액은 얼마예요? 2억이 돼요. 나머지는 8억이 되는 거지. 이게 그나마 어려운 문제야. 이게 재작년에 나온 문제죠. 올해 랠리가 굉장히 유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 하실래요? 제끼실래요? 해야 돼. 해야 되고 여러분들 밑에 2번 문제 있죠? 2번 문제를 별표 쳐야 돼요. 결국 이제 지나들 때 2번 난이도 이상은 안 나오니까 2번이 이제 우리가 꼭 마지막 단계로 연습해야 될 중요한 지문이에요. 다만 2번도 결국 1번에 대한 내용과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 예상 문제 중에 유력한 랠리, 가장 중요한 랠리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 누가 나와요? 컨버스가 나와. 올해 나왔던 문제인데 컨버스는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럼 아까 볼까요? 소매 인력 법칙은 누가 주장했어? 소매 인력 법칙은 랠리가 했지. 근데 이거를 뭐 했다 그랬어요? 수정했다고 나왔죠? 수정한 거야. 그러면 랠리 이론이 틀린 걸 수정했네 그런 것이 아니라 랠리란 학자가 미흡하게 설명한 거를 좀 더 정밀하게 수정해 설명해 준 사람이에요. 그럼 컨버스가 수정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요거. 랠리는 아까 분기점이 있다 그랬죠. 분기점이 어디에 가까운 데 형성이 된다 그랬어?
저차에 가까운 데 형성이 된다 그랬죠?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지점이 어딘가를 밝혀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컨버스는 목적이 딱 하나야. 레일리가 미흡하게 설명했던 저 분기점의 뭐 위치를 논하는 이론이에요. 컨버스는 그동안에 계산 문제가 3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컨버스 계산 문제 3문제 다 똑같아. 이렇게. 그러면은 분기점 위치를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컨버스 밑에 나오는 산식이 필요해요. DA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 D는 뭐냐면 디스턴스. 디스턴스 뭐예요? 거리란 뜻이야. 그럼 어디로부터? A로부터 얼마 정도 거리에 있는가? 뭐가? 분기점이. 오케이? A로부터 얼마 정도 거리에 있는가? 그러려면은 A 도시, B 도시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도시 전체 거리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거리를 찾는 거기 때문에 유인력은 크기하고 거리만 가지고 논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리를 알기 위해서 뭘 통해서? 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분모값에 보면 1 플러스 루트. 루트 안을 보면은 여기 만약에 A로부터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한 출발 기준점이 되는 A를 밑에다 갖다 놔야 돼. A의 크기. 그럼 상대방 B의 크기를 위에다 갖다 놓으면은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험장에서 컨버스 문제가 나왔다. 그럼 15만 명이 1차만 보신 분들은 환호성 질릴까 절망의 탄식이 나올까? 응? 환호성 질리지. 요단대는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요거란 뜻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루트 어렵지 않아. 루트 안 어려워. 루트는 계산기에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밑에 예제 한번 보시면은 올해 나온 문제 35회 때 30 기출문제 볼까요? 컨버스 등장하자마자 그냥 환호성 지르는 거야. 자료도 얼마 없어. 박스 안에. A와 B 사이의 경계 지점은 A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인가 봤더니 거기 이제 첫 번째 동이 그냥 방향성이고 전체 거리가 몇 킬로라고 나왔어요. 두 번째 동그라미. A시와 BC 사이 직선거리 몇 킬로? 45킬로 떨어졌어요.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는데 전체 거리가 45킬로다. 기본 모양 먼저 알아두셔야 돼. 근데 A 도시 인구가 얼마야? 84. B 도시 인구는? 끝이죠? 끝이야. 그럼 이거를 계산 문제 풀기 전에 분기점이 A로부터 얼마 정도 위치냐 있는가 물어봤잖아. 그렇죠? A로부터 뭐 여기까지 문제 파악이 되세요? 그러면 아까 레일리 거 한번 볼까? 레일리는 분기점이 어디 근처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 저차에 가까운데. 그럼 A 도시랑 B 도시 보면은 어디가 더 저차야? B가 더 저차잖아. 저 규모가 84만 명이 21만 명이니까 B가 더 저차지. 그럼 분기점 어디에 가까워야 돼? B에 더 가까워야 돼. 그럼 따져보면은 45km죠? 절반이 몇 킬로예요? 22.5km잖아요. 그러면은 A로부터 출발한 거니까 22.5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쵸? 근데 보기 1번 보니까 몇 킬로야? 15킬로니까 논리 안 맞지. 그리고 보기 2번 20킬로니까 논리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1번과 2번은 논리의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레일리만 알아도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3번은 몇 킬로야? 25킬로. 너무 가깝죠? 그쵸? 그리고 5번은 몇 킬로야? 35. 이건 너무 멀죠? B에. 그럼 결국 오른쪽에 30kg 있잖아요. 그럼 계산하지 않고도 25, 30, 35 셋 중에 하나야. 근데 절반이 22.5인데 이거는 너무 가깝고 35는 너무 멀고 그럼 답이 30kg가 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도 이렇게 풀어. 레일리만 알아도.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낼 때 저는 이렇게 안 내. 그냥 촘촘하게 다 오른 저차다 그러면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25, 30, 32, 33, 35, 4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건 벌써 털어내게 해주잖아.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럼 산식 한번 풀어볼까요? 전체 거리가 몇 킬로라 그랬어요?
45. 1 플러스 루트. 그럼 A 크기를 밑에다 갖다 놓으라 그랬죠. A로부터 질문했어요. A 크기가 얼마야? 84. B 크기는? B 크기는 21이죠. 그럼 이게 나누면 0.25잖아. 그쵸? 4분의 1이니까. 그러면 루트 0.25잖아요. 그럼 0.25 누르고 뭐 치면 돼? 계산기에 루트가 있어. 루트를 한 번만 눌러야 돼. 긴장이 2번 연타하면 큰일 나요. 진짜 연타해서 한 번도 계산. 그래서 0.25 누르고 루트 한 번만 탁 하잖아요. 액정화면에 0.5가 떠요. 0.5의 루트는 0.5야. 1 더하기 0.5죠. 그러면은 밑에 분모가 얼마나요? 1.5지. 이제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위에가 아까 몇 킬로 주어졌어? 45 주어진 게 나누기야. 45 나누기 1.5 하잖아. 신기하게 액정화면에 30이 떠 있어. 응? 그래서 이게 연습이 되신 분들은 이거 문제 많이 풀었을까 안 풀었을까? 풀고 많이 갔어. 똑같은 문제가 30 몇 회인가 있어. 똑같아요. 이렇게 뭐만 달라요? 숫자만 달라. 숫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바로 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31회인가 32회인가에 뭐가 나왔냐? 여기는 84, 21이잖아. 그쵸? 어떻게 되냐면은 16, 3가 아마 이렇게 냈던 것 같아. 이것도 4분의 1이지. 그럼 이것도 0.25니까 1.5야. 그래서 위에 데이터는 이제 달라지지만은 그때는 30이 나왔었어. 이렇게 20kg. 그래서 컨버스 나오면 푸실래요? 제끼실래요? 풀어야 되지. 산식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그 공식 굳이 안 해도 직관적으로 30kg라는 느낌이 들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컨버스가 옆에 회차 보면 올해 나왔잖아요. 올해 그러면은 내년도는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연습을 하겠지만은 그럼 올해는 1순위가 레일리고요. 그 중력 모형을 이제 종결한 사람이 허프라는 사람이, 허프는 계산 문제가 9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 페이지 허프가 있어. 허프는 계산 안 풀고 방향 번스만 한번 볼게요. 근데 허프가 9문제가 나왔는데 9문제 중에 7문제는 아까 레일리 있죠. 레일리가 푸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요. 그럼 레일리하고 허프는 차이가 없다는 뜻이야. 그럼 나머지 2문제만 차이가 있겠지. 그래서 그래서 허프는 이론 문제도 가끔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허프 문제 확률 모형이고요. 차이 한번 이제 중요한 거 언급해 볼게요. 의에 보시면 1번에 허프는 중력 발전시킨 확률 모형을 고안했다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인가? 먼저 2번에 허프의 확률 모형은 동일 다수의 경쟁업자가 입지할 때 각 점포 이론적 매상고를 결정해 줘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크리탈의 중심지론 이후 많은 이론들이 주로 수요자, 즉 거시적 분석이야. 크리탈러 이론의 많은 이론이 어디까지냐? 우리 시험에서는 컨버스까지야. 컨버스까지는 무슨 분석이라고요? 거시야. 왜 거실까? 크리스탈러니까. 크리스탈러는 키가 커요, 작아요? 크리스탈러는 아까 키가 커. 커리스탈러. 그래서 종로 상가법은요, 키다리 아저씨가 2m 50대는 그 커리스탈러란 분이 온몸에 보석을 치장해가지고 걸어다녀요. 커리스탈러. 여기 중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허프는 뭐다? 미시적 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허프는 소비자의 개성, 미시적 분석. 허프는 왜 미시적 분석이냐? 허프는 어디 사냐고 알고 계시냐면 신촌에 살아요. 호프지 사장님 아들이기 때문에 호프의 미세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야. 근데 3번은 모의고사용이고 실제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3번은. 그리고 핵심 지문이 2개가 등장합니다. 우선은 이제 4번 보면은 상식적인 말이 돼 있어. 허프는 소비자는 보통 가장 가까운 데 상품을 사요? 먼 데서 사요? 가까운 데서 사겠지. 그치?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가까운 점포를 이용할 거 아니야. 그런데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은 인근의 저차를 지나쳐요? 선택할까? 지나칠 가능성이 많죠. 그 동네 슈퍼 구멍가게만 있는데 대형마트에서 보면 보통 지나치잖아요. 근데 이게 원서에 보면은 그 적당한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적당한 거리라는 것은
고차 중심지의 유인력 범위 내에 있는 저차를 말하는 거야. 고차 중심지의 영향권 안에 저차 중심지에 해당 점포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있어? 이용하겠어? 안 하겠지. 그냥 지나치겠지. 이렇게 보통 그런 식으로 해놓고 동그라미 5번하고 5번은 별표 쳐야 돼요. 허프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에 갈 확률이 있죠. 확률을 잘 보시면은 소비 행선지까지 뭐다? 거리. 그리고 경쟁하는 점포 수. 그리고 점포의 뭐? 크기. 지금 몇 가지 요소가 고려돼 있어? 세 가지. 자, 잘 보세요. 크기, 거리, 수죠. 근데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이미 레일리가 소개해 준 것이 있죠. 레일리 뭐하고 뭘 소개해 줬어? 크기하고 거리 소개해 줬잖아. 근데 거기다 뭘 첨가한 거야? 수를 첨가한 거야.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레일리란 분은 소비자들이 중심지를 이용할 때 꼭 두 개 도시를 이용한다 가정했어요. A 도시, B 도시 가서 구매 활동하러 간다. 근데 허프는 대도시 내들의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를 논한 사람이거든요. 그 대도시 안에 있는 소비자가 물건 사려고 다른 도시 가서 구매 활동하지 않잖아. 그럼 대도시 안에는 이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점포가 하나가 두 개만 있을까? 여러 개 있다는 거야. 허프가 보니까 소비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가 동일한 점포가 여러 개 있다는 거야. 이게 현실적이죠. 저희 동네도 같은 아파트 같은 이제 상가 안에 보니까 그 커피숍만 하나, 둘, 셋, 와 연달아 있어. 뭐죠? 이제 백다방, 그 컴포즈, 그리고 메가 있고, 그리고 좀 바로 옆에 보면은 개인 커피숍이 하나, 둘, 2층에 커피숍이 하나, 둘. 우와, 좀 떨어져가지고 24시간 하는 탐앤탐스가 이렇게 있고, 우와, 커피숍이 우와, 대박 많아요. 배우지 규모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 문 닫고 나중에 또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점포수가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두 개 이상이 있더라. 그래서 요즘에 허프 문제 나오잖아요. 레일리는 몇 개 도시만 가지고 논했어요? 두 개인데 허프는 두 개 이상에 해서 보통 세 개를 내. 세 개. 그리고 또 하나 그 마찰계수 하나를 한번 보세요. 마찰계수는 일본 허프는 소비자들에 대한 마찰계수 자체를 별표 쳐야 돼. 유인력은 현실적인 장애물을 상정하여 계산해야 되는데 이런 현실적인 장애물을 뭐라 그런다고요? 마찰계수라 그랬어요. 마찰계수. 그러면은 차이가 뭐냐면은 레일리는 크기에는 비례한다 그랬죠. 그리고 레일리 거리에 뭐다?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잖아. 허프는 제곱이 아닐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허프는 거리에 마찰계수 승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허프 문제 나올 때 계산 문제가 나올 때 마찰계수 값이 안 주어지잖아. 무조건 정답 없음이야. 반드시 허프는 마찰계수가 주어져야 돼. 그래서 옛날에 20회 때 좀 오래됐죠. 20회 때 기출문제본 그 당시 모두 정답 처리해 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허프인데 보니까 아무래도 마찰계수가 없어. 이신청했더니 받아준 거야. 그럼 마찰계수가 2가 될 수도 있고요. 2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주어진 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마찰이 2면은 똑같이 레일리처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만약에 3이면 어떻게 돼? 세제곱 반비례하고 1이면은 거리의 반비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건 논리가 그 마찰계수는 뭐냐면은 현실적인 장애물을 고려한다 그랬잖아요. 레일리는 현실적인 장애물을 고려하지 않았어. 단순히 실제 거리만 했어. 예를 들어 보면 레일리야.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고 요 사이 소비자가 있는 C 도시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일로 가고 일로 가겠지. 규모로 A 도시 인구수가 10,000명이고요. B 도시 인구수도 10,000명이야.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있어요. 소비자가 있어요. 거리가 5km고요. 여기가 5km야. 여기 있는 소비자가 A에 몇 프로 갈까? 구매 지향비를 따지면 몇 퍼센트 A 도시 이용할까? 그렇죠. 잘 보시면은 거리도 똑같죠. 크기도 똑같지. 힘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일로가 50%갈 것이고 계산할 필요는 여기도 몇 프로야? 당연히 50, 50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근데 허프는 아니라 그랬어요. 실제 거리는 5km지만은 소비자가 이쪽으로 가는 과정에 현실적인 장애물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뭐 강이 있다든지 늪지대가 있다든지 서울 같은 뭐 도시 같은 횡단보도가 늘 크게 있다든지 그럼 같은 거리를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에 뭐가 더 많이 발생해요? 시간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한 시간적인 측면의 거리 감각을 마찰계수라 그래. 그럼 여러분 같으면 보세요. 똑같은 규모를 가진 중심 도시 상점이 있는데 거리도 같아. 근데 A 도시랑 C 도시 사이에 여기에 시댁이 있어. 시어머니가 상점 마트 앞에서 23시간 50분을 산책하는 분이 왔다 갔다. 이상은 요 앞에서 출입문에서만. 그래서 여기 경고했어요.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문이 자동문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친정이 있어. 그러면은 같은 거리인데 50도 50으로 갈까? 그럼 여기 심리적인 거리로 굉장히 멀게 느껴지죠. 그럼 레일리와 같으면 똑같은데 허프는 뭐다? 아닐 수 있다 그랬어요. 주로 어디로 갈까요? 이리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요. 여기 김덕기가 앞에서 공연하고 있고요. 여기는 BTS가 공연하고 있어요. 당연히 어디 가서 할까? 저 감사합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감사합니다. 한 명도 안 와, 한 명도 안 와. 여기는 100%야, 100%. BTS 한데 거리가 50km 떨어졌다 하더라도 일로 가. 이게 이런 거야. 그래서 현실적인 장애물은 뭐라고요? 마찰계수. 그래서 마찰계수가 주어지고 밑에처럼 점포수가 보통 요즘에 3개 점포수가 주어집니다. 대신에 이거는 뭐 지금은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고 우리는 이제 레일리, 컨버스, 허프라는 3인방 나왔잖아요. 이 중에서 우선은 누구 걸 잘 정리해 보셔야 돼? 레일리를 잡아야 돼. 레일리. 레일리가 기본 모형이기 때문에 다 레일리에서 컨버스가 나오고 허프가 나온 거기 때문에 레일리를 먼저 푸는 방법에 대한 논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컨버스나 허프는 그냥 주어진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레일리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상호입주론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크리스탈러 했잖아요. 크리스탈러는 거기서 쓰는 상호입주 쓰는 용어들이란 단어들이 있죠. 중심지가 뭐고 배우지가 뭐고 최소고지 시야가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립하시면 되고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 없고 여러분 집중 전력할 것은 레일리, 컨버스, 허프인데 올해 아까 보시다시피 컨버스가 나왔지. 그러면은 레일리하고 허프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시면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공부하시는 지문은 몇 개 없어요. 계산 중심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벌써 시장의 특성 효율적 시장에서 한 문제 맞췄고요. 그리고 공호입주는 한 문제 맞췄고 상호입주는 최소 1 플러스 알파 맞췄어요. 그러면 이제 최소 오늘도 3문제 이상은 벌써 맞으신 거야. 기쁘시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논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맛배기를 받고요. 그럼 4번째 챕터가 나오겠죠. 대부분 시장이 있으면은 시장에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시장 스스로 치유를 할 거 아니에요. 치유한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누가 생각했을까? 정부가 생각한 거야. 그럼 시장론 다음에 당에 나올 주제는 시장이 망가졌네? 정부가 개입해서 이걸 해결해 보자. 정부에 의한 시장 개입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정책이라 그래. 근데 모든 시장에 개입하는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만 개입하는 물어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라는 타이틀로 시험 문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이제 독특한 특징을 가진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정책론은 뭐 64페이지부터 나와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67페이지 있죠. 정부의 시장 개입부터 다음 주에 어떤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출제되고 어떤 독특한 정책론의 시험 문제 특징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 또 정책론에 대한 주요 기본적인 것을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내용 중에서는 특별한 건 없어요. 요거는 찬찬히 하셔도 되고 지금 방금 말씀 상호입주론 있죠? 요것만 잠깐 복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어. 다 맞히는 문제. 다음 주에 정책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